네, 수원대학교 K묵 영국의 영어는 없었다를 맡고 있는 교양대학 김동섭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2019년 상반기에 제작을 해서 K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강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강의의 제목은 영국의 영어는 없었다인데 다소 도발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조금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 강의는 우리 국제 공용어로 자리를 잡은 영어가 과연 과거에서 지금까지 국제적인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영어의 역사를 통해서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대기업에서 성공을 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도 잘 나갔고 우리가 봐왔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한동안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 너무나 중요한 언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영어도 과거 어느 시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영어가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극복을 하고 지금과 같은 국제 공용어의 자리에 왔는지, 그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의 이번 발표의 순서는 왜 이 강의에 참여를 했고 K묵을 통해서, 그리고 교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쳐서 이 강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K묵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K묵 강의를 운영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K묵 강의가 좋았던 점, 그리고 다소 미흡했던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K묵 강의에 참여한 동기를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수강 대상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래 인문학 강의는 대학에서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그런 인문학 강의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K묵은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나 이 강의를 신청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흥미로운 강의 주제라고 한다면은 많은 수강생들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역사와의 관점인데,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 민족이 걸어온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역사를 통해서 영국에 살았던 민족들, 또 영국의 역사, 영국의 문화, 그런 것들을 모두 영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역사라고 하는 그런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본 강의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명실상부한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를 K묵에서 개설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K묵 강의의 주제로서 아주 좋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의의 개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어인 영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또 그걸 바탕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강의가 K묵 강좌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에서 담당 교수는 이 강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목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영국의 영어는 없었다가 있듯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어가 되고 두 번째는 영국이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대학의 강의처럼 15주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빼면은 모두 13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개 강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제1부는 브리튼 섬, 우리가 말하는 영국 섬이죠. 이 브리튼 섬에 정착한 민족과 영어의 탄생에 대한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린 흔히 영국인 또 영어, 영국 그러면은 앵글로색슨족의 나라, 앵글로색슨족의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어의 역사를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앵글로색슨족 이외 이전에도 살았던 원주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민족들이 이 브리튼 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도 오직 앵글로색슨족의 언어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원주민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다른 민족들의 언어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1부에서는 브리튼 섬에 살았던 원주민들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이민족들 그리고 또 중세 서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이킹들 그들의 역사를 이주 역사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언어가 영어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2부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66년에 일어난 노르만 정복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복이 영국의 역사 및 영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066년에 있었던 이 노르만 정복은 프랑스에 있었던 노르망디 공국이 잉글랜드 왕국을 정복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공국은 왕국보다 작은 규모의 나라죠. 당시에 노르망디 공국은 인구가 한 70만, 80만 정도가 됐었고 잉글랜드 왕국은 명목이 왕국답게 인구가 200만을 넘는 서유럽에서 강한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꼭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정복 못하라는 법은 없죠. 자, 역사는 노르만디 공국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노르만디 공국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다음에 노르만 공국의 언어인 프랑스어가 영어에 밀물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지금 영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한 30%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렇게 노르만 정복 이후 영어는 암흑의 시기를 거치고 그러다가 1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영어가 부활하는 시기가 왔지만 또 다른 왕조, 그 두 번째 왕조가 노르만 왕조에서 뻗어나온 플랜테저넷 왕조가 있는데 이것도 순수한 100% 프랑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막 위기의 순간에서 암흑의 시기에서 벗어나려던 영어는 다시 제2차 위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100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무려 116년 동안 싸우고 그리고 프랑스어의 영향은 여전히 영어에 많이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그 노르만 정복에 대해서 그 정복이 영어에 미친 영향 이런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제3부는 이제 영어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수백 년 동안 거치면서 영어도 서서히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진 군주 왕은 그 유명한 영국의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이고 더불어서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에 낳은 세계적인 문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영어 부활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한 300~400년 만에 부활의 기지를 펴고 이제 유럽의 본 무대로 나오고 그리고 새롭게 개척한 북아메리카에서 숙명의 라이벌 프랑스와 마지막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는 사활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영어를 쓰는 것으로 봐서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당연히 영국이 승리를 하고 프랑스를 완전히 북미 대륙에서 축출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북미에서 완전히 발을 뗐고 이제 더 이상 영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수백 년간 영어의 프랑스어는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유행, 또는 소고기 비프, 또는 공기의 에어, 이런 등등의 많은 말들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결국 부활에 성공을 하고 이제 프랑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국제어로서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설명했던 제1부부터 제3부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먼저 담당 교수는 강의의 기초가 되는 원고를 집필을 했고, 그리고 그 원고를 가지고 강의 촬영을 했습니다. 강의는 전문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상의 화질이나 또는 오디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강의 촬영한 동영상에다가 다양한 CG와 어떤 그래픽,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함으로써 강의의 학습 효과를 많이 높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반 대학에서 하는 이러닝 강의보다 강의의 품질이 훨씬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K목 과목의 구성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 학습 과정과 그 다음에 심화 학습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강의의 주차가 열리면은 담당 교수는 학습자들에게 일단 생각 열기로 간단한 어떤 그 질문과 비슷한 그러한 그 문장을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속의 꽃 3가지를 보여주면서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영어의 꽃을 의미하는 flower와 그다음에 벚꽃에서 사용하는 blossom, 그다음에 또 bloom이라고 하는 그런 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왜 영어에는 이렇게 3가지의 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영국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의 언어가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flower와 blossom과 bloom이다, 이런 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의 생각을 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에서 생각 더하기를 해서 어떤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 인터뷰를 통해서 영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 그런 어원 이야기, 그런 그 부분을 보충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학습 그 과정이 끝나면은 두 번째는 심화 학습인데, 여기에서는 강의 주제에 걸맞는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담당 교수가 강의를 합니다. 학습자들에게는 강의 교환을 PDF 파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좀 의문이 났던 점, 미진한 점들, 그런 그 질문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리고 담당 교수와 조교 선생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쌍방간의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외국 문화 소개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글로벌 시대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외국 문화, 예를 들어서 좀 모르고 있는 문화, 어떤 외국인들은, 유럽인들은 예를 들어서 접촉 문화와 비접촉 문화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되게 북유럽 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접촉 문화권이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접촉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할 때, 북유럽을 여행을 할 때 반갑다고 허그를 하거나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한 그런 인사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인사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도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K묵 과목 구성은 마치게 되고 K묵 콘텐츠는 지금 보는 그 사진처럼 생각 열기 담당 교수가 어떤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학습하기 1, 1, 2 그다음에 또 외국 문화 소개하기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는 강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강의 콘텐츠가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K묵 강좌 운영인데 그 K묵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본 강의는 영국의 영어는 없었다라고 이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고 수강을 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강의 소개, 담당 교수의 강의 소개 동영상,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러닝의 그런 그 사이트처럼 강의 계획서, 뭐 공지사항, 자료실, 그다음에 어떤 게시판 이런 것들 담당 교수와 수강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그 메뉴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 퀴즈를 통과하면은 이수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이제 이러닝으로만 수강을 하던 그 수강생들이 직접 대학 강의실에 나와서 담당 교수의 강의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개 특강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의 영어는 없었다도 공개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동영상으로만 보던 그 담당 교수와 직접 이 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도 듣고 질문도 직접 하고 이런 면이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죠. 자, 이렇게 강의가 설계부터 공개 특강 마지막까지 오프라인 모임까지 다 이제 그 운영이 되었었는데 강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좋았던 점, 장점, K묵 온라인 강의의 장점도 있고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좋았던 점은 K묵의 가장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대학에서 개설되는 질 좋은 강의들이 모든 일반 대중에게 다 열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고등학생부터 일반 뭐 그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K묵이 아주 그 강의 제작에 많은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도움 그런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질 좋은 그런 강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러닝 강의가 이게 제대로 제작이 안 되면은 수강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오디오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그런 면에서 물론 강의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좋은 오디오, 비디오, 또 편집, 뭐 디자인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중복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K묵은 뭐 통학할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이러닝 강의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그 쌍방의 양방의 그 소통이 부족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 교수 한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수강자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쉬운 점은 그런 양방향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강의를 운영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강의를 이수하면 이수증을 학생들에게 이제 발부를 해주는데 그 이수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조금 덜 돼 있다는 것. 만약 고교 학점제 같은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K목 수강을 하면은 그 학점을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또는 대학에서 교양 강의를 개설할 때 K목 그 강의도 수강할 경우 그 교양 과목으로 대체를 인정을 해주거나 자 그런 제도적인 그런 그 틀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다면 K목 강의가 활성화되는데 큰 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K목에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그 개설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좀 더 K목 강의가 홍보가 좀 더 잘 되면은 많은 수강자들이 K목 강의에 다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목 강의를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K목 강의에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